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금요일마다 레귤러로 편성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는 농담으로 시작했다가 네, 이게 현실이 됐던 아주 큰 사례 가운데 하나인데,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제목을 지었을 때는 사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바로는 염승환 차장의 굉장한 전략을 제가 그동안에도 높이 샀기 때문인데, 자, 일단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첫 번째 안건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지지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진다. 시장 변동이 크다 보니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요즘인데 일각에선 자꾸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조언한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달러 강세가 주춤한다면 경기에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에너지, 소재, 건설 등 시클리컬 업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기대를 실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해보자. 주제는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거예요. 이번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나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하세요? 경기 민감주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넣어야 된다. 넣어야 된다. 네, 일단은 넣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그렇게 보는 배경은 사실 일단 주가가 많이 싸졌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민감주들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주가 상승 못했고 사실 네네. 조선주들이 요즘에 좋은 흐름이지만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한때 9만 원대까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세월들을 좀 보냈었거든요. 그나마 이제 건설주는 남북개혁 이슈로 좀 약간 따로 우리가 네네.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상당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수익률 면에서 앞으로 좀 상승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달러가 이제 계속 강세로 가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95,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5에서 최근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좀 없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모멘텀이 지금 워낙 좋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역설적으로 뭐냐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는 둔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너무 좋잖아요. 네네. 근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둔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만 그 네네. 폭 자체가 이제 둔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가 더 강해지긴 좀 어렵고 반대로 봤을 때 좀 부진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그런 신흥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경기 민감주에게 제일 중요한 국가가 바로 유로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로존의 물동량이 워낙 많은데 유로존이 이제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상반기에 굉장히 경제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으니까 경기 민감주 역시 안 갔거든요. 네네. 근데 하반기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올해 말에 QE가 그러니까 유로존의 그 양적 완화가 끝나거든요. 네네. 결국 끝난다는 얘기는 유로존이 이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유로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달러가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존의 경기 회복 또 달러의 이런 상승이 좀 어렵다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을 봤을 때 경기 민감주를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제 볼 만한 이슈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안 좋아지더라도 여기서 크게 나빠지긴 어렵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조건들만 갖춰지면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가 좀 상당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이끌어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위가 열릴 텐데 네네. 지금 그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쪽 업종,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철강, 조선, 건설, 기계, 또 거기다 은행주까지 네네. 이런 금융주들이 좀 가야 된다는 그 흐름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선생님,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기 민감 업종들은 대부분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네.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달러 강세라고 하는 건 이제 원화 약세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인식하고 있기로는 원화 약세 국면이면은 수출 기업들에게 더 좋은 거고 강세 국면이면은 더 나쁜 거고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게 달러 강세가 주춤할 거다. 그러니까 원화 약세보다는 강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은 대부분 수출 위주니까 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대부분 IT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비중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수출할 때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훨씬 유리한데
이런 이제 산업재나 그 화학이나 철강 같은 소재는 원재료를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수출하는 물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좋은데 네, 원달러 환율이.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소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원자재를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상세가 되고 네. 또 거기다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달러가 약해지고 신흥국이나 유로존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할 때 전 세계 경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럼 결국 전 세계 경기가 좋을 때 민감주들의 실적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원달러 환율은 좀 내려가니까 약달러에서 유리하다라는 거는 좀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업종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철강, 조선, 은행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그 이야기 듣기 전에 나머지 업종 좀 먼저 들어볼게요. 건설 업종은 사실 상반기에 큰 관심을 받았었고 최근 들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은 또 기계 업종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에서 내수 부양한다 네. 하면서 이런 업종들보다 이들을 더 좋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 화학, 기계가 있는데 네네. 그 업종은 이제 건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남북 경협에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 민감 중에서 저는 나쁘긴 안 보는데 네. 약간의 테마성 종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감주로 지금은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네, 같고요. 네. 거기다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화학은 그동안 경기 민감주 안 좋을 때 홀로 좋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뭐뿐만 아니라 실적 워낙 좋았는데 작년까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네. 올해 이제 2분기부터 역으로 좀 꺾이고 있어요. 화학 업종은 이게 범용 제품들이 좀 많고 이게 경기가 좋으니까 또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네. 또 그런 좀 우려감이 있어서 화학은 비용이 좀 일단 예. 많이 들어가는 상태네요. 예. 또 거기다 이제 기계 업종도 굉장히 좋은데 기계는 그동안 사실 또 너무 좋았습니다. 뭐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네네. 캐터필러가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저효과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철강, 조선,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나빠지기도 힘들고 훨씬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쪽을 좀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 유럽 지역의 경기가 개선되면서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면 달러화 강세는 좀 주춤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유럽 지역의 경기 개선과 함께 환율 역할까지 합쳐져서 철강과 조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은행주는 어떤 입장에서 좋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이제 은행은 좀 유로존과 뭐 경기가 네네. 밀접하다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그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이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일 때 네네. 상당히 이제 내수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이제 은행주를 넣는 이유는 그 국내 이 은행들의 지금 이익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경기 민감주라는 이런 둘레 또 거기다가 규제 이슈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잡혀가지고 주가가 너무 싸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경기 민감주의 하나의 또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네. 좀 포함을 해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 민감주로 이제 큰 테두리로 크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이유는 다 제각각이니까요. 그 네. 이유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준비한 이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이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소비주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중 고위급 만남에 대한 기대와 합의 발표 부재에 대한 우려가 엇갈리고 있어 더욱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건 중국 소비주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 화장품, 면세, 카지노, 콘텐츠. 뭐가 진짜 중국 소비주일지. 중국 소비에 대한 분위기 점검과 업종, 종목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보자. 기억을 한 2개월 정도만 전으로 뒤돌아보면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로 들어갈 즈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이젠 사드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요즘에 중국 소비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사실 뭐 엊그저께 급등했다가 또 네네. 어제는 급락하고 네. 이게 연속성이 좀 없는 상태인데 이게 좀 힘든 이유가 중국의 사드 규제가 아직 풀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대는 높은데 풀리지 않았다는 게 좀 문제고 또 과거처럼 이 중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역 분쟁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위안화가 강세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화가 강세일 때 내수가 살아나잖아요. 네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분쟁들 때문에 위안화가 최근에 굉장한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에 대한 지속 성장에 대한 이제 의문부호가 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처럼 우리가 그냥 중국 소비주 무조건 성장
성장한다 이런 네. 논리가 아니라 거기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약간 쪽집게 가해가 될 수 있겠는데 좀 네네. 간단하게만 업종별로만 좀 빠르게 네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고 LG성화건강은 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는데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중저가 브랜드들 경쟁이 너무나 치열합니다. 네. 뭐 요새 뭐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랜드가 정말 다양한데 그렇죠. 이게 사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저가 브랜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고 LG생활건강은 고가 비중이 너무나 네네. 높습니다. 그러니까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면을 좀 잘 살펴셔야 되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느 회사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이거를 주문 제작을 하는 거 ODM 회사들은 네네. 나쁠 게 없거든요. 네. 뭐 아모레가 하든 LG가 하든 뭐 다른 중소업체가 주문만 해주면 네. 만들어 팔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ODM 업체로 좀 국한지어서 좀 좋게 보시면 좋겠고 네. 면세점은 아니, 그러니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중국 VIP 교계 규제를 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면세점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호텔신라가 사상 최대 실적 낸 것처럼 앞으로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세점 쪽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컨텐츠는 이제 엔터 미디어 게임이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네네. 일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SN 같은 그런 회사들 보시면 좋겠고 게임 같은 경우는 파노 얘기 자꾸 나오는데 아직까지 파노 획득, 그러니까 중국에서 판매를 이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권한을 획득한 기업 아직 단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풀리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다만 미디어도 아직은 열리지 않았지만 미디어는 대안이 있는 게 넷플릭스가 이번에 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도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 판권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 넷플릭스가 이 중국을 대신해서 이 판권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디어 업체들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 소비주 다 같은 이제 소비주는 아니고 이 중에서 좀 옥석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고가 제품을 잘 파는 업체가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이걸 우리가 딱히 구분하기 어렵다면 그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신 네. 거고 카지노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 하셨고 면세점이 좀 궁금해지는 게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중국인 관광객뿐만 네네. 아니라 지금 뭐 동남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뭐 관광객들이 있는데 역시 절대적인 비중은 중국인데 네네. 중국 쪽에서도 여전히 입국자 수가 그러니까 사드 리스크 터진 이후로 올해는 많이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거랑 다르게 중국인 입국객이 와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네네. 근데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다 들립니다. 들리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도 않고 호텔 신라나 이런 회사들은 이미 기반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면세점은 끄떡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업종도 저희가 좀 구분을 해드렸고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블랙 먼데이를 꽤 오랫동안 겪었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상승한다고 좋아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딱 다가오니까 갑자기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자, 이번 주에는 혹시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변수나 이런 것들 없을까요? 체크포인트?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8월 8일 날은 중국의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는데 네네. 이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실제로 얼마나 수치가 나올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8월 9일 날은 이제 갤럭시 노트 9이 나오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큰 기대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일단 어느 혁신이 있을지 또 갤럭시 9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성공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실적 발표 있을 텐데 주목하실 건 8월 10일 날입니다. 이게 셀트리온 실적 발표하는데 네. 이게 역시 바이오주에 민감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베이다이어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이제 중국 수뇌부들이 다 그 휴양지거든요. 여기 모여가지고 1년 동안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많이 또 결정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 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체크포인트 살펴봤으니까 이제 다음 주 전략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 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8월 달은 전체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네. 뭐 급등한다는 게 아니라 6, 7월 안 좋았기 때문에 8월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의 장세로 좀 일단은 좀 보고 있고요. 장세의 성격은 세 가지인데 낙폭과대주가 일단은 순환해서 그러니까 낙폭과대주가 골고루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네네. 그다음에 고성장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차라든가 5G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좀 숨고르게 돌입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가 역시 또 하나의 축으로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낙폭과대주는 좀 트레이딩, 고성장주는 좀 덜 오른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중에 그런 걸 좀 찾아보시고 경기 민감주는 아까 말씀드린 업종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려보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염승환 차장이 또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그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죠. 보니까 나노 신소재예요. 네, 2차 전지 관련주가 네네. 전기차 관련주인데 원래는 반도체용 소재 만드는데요. 네. 이게 LG화학의 그 그램이라는 노트북 아실 거예요. 네네. 굉장히 좀 예쁜 노트북인데 가벼운 거기에 이제 그 CNT 소재라는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배터리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가볍고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소재여 가지고 앞으로 이 소재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충전 거리. 그렇죠. 그러니까 밀도가 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소재를 쓰면은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G 화학이 2019년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쪽에 이미 지금 나노신 소재가 이 노트북부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쪽 매출 비중이 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반도체용 소재도 이미 어느 정도 캐시카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봤을 때 이 전기차로서의 어떤 모멘텀을 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숨겨진 전기차주로서 여러분들이 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가격이요? 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염승환 차장의 염청난 전략 누가 보니까 오타로 잘못하시던데 저희 제목입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IM 영업팀 염승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